차가운 공기가 서울 상류층의 호화로운 저택을 감쌌다. 강기택 회장의 한남동 저택, 태영그룹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곳의 식당은 박물관처럼 고요하고 장엄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값비싼 포세린 식기들이 완벽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크리스털 잔은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한우가 익어가는 냄새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압감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 집안의 안주인 나 여사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식탁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한서연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서연은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아름다움은 이 집안의 냉기와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값비싼 도자기 같았다. 오늘 박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더구나. 나 여사가 정적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손자가 벌써 100일이라더구나. 어찌나 복스럽고 예쁜지 사진을 보는데 내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았어.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평평한 아랫배에 잠시 머물렀다. 서연의 젓가락질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동요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러시군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예의 발랐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 예의는 나약함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나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축하할 일이지.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갖는 걸. 우리는 3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태영그룹의 대를 이을 아이 소식 대신 매일 듣는 건 네가 새로 연 도자기 전시회 소식뿐이더구나.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연의 옆에 앉은 남편 강지우는 이 모든 대화가 지루하다는 듯이 스테이크만 썰고 있었다. 그는 태영그룹의 후계자이자 서연이 이 지옥 같은 저녁 식사를 견뎌야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어머니의 공격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여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그녀는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도 쳐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와인잔을 들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사실이 그렇지. 이것이 강지훈이었다. 밖에서는 유능하고 매력적인 경영인이었지만 집에서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무기력한 아들이자 아내를 방치하는 비겁한 남편이었다. 그의 동조는 나 여사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었다. 나 여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봐라, 내 남편도 동의하지 않니? 서연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일 때 네가 가진 예술적 재능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였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집안의 후사를 잇는 거야. 식탁의 반대편 끝에 앉아있던 강기택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 존재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한마디는 이 집안의 법이었다. 3년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 문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듣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지금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어. 네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내 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가 이 집안의 복을 맡고 있기 때문이야. 나 여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맞습니다, 여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그녀는 다시 서연을 향해 돕기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연아,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다면 네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더 이상 우리 아들 앞길, 그리고 태영그룹의 미래를 막지 말아다오. 이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협박이었고 최후 통첩이었다. 강지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이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녀는 세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섰다. 그 누구도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나 여사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 뻔뻔한 것 좀 봐. 마지막까지 기죽는 법이 없지. 거대한 저택의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집의 화려한 장식들, 값비싼 그림들과 조각상들 사이를 유령처럼 걸었다. 하인들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 담긴 동정 혹은 호기심을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그녀와 지훈의 침실은 2층 끝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문을 잠갔다. 방금 전까지 식탁에서 보였던 강철 같은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 집에서 3년을 살면서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사치품이 되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분노, 모멸감, 그리고 깊은 환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단지 혈통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그녀의 예술, 그녀의 생각, 그녀의 존재 자체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방 안쪽의 드레스룸을 지나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결의에 찬 그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뒤에 숨겨진 수납장을 열었다. 값비싼 수입 화장품들과 향수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이제 몇 알 남지 않은 은박 포장된 피임약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3년 전 결혼식 직후 강지훈의 본 모습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그의 폭언, 무시, 그리고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구는 비겁함.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이 남자와의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이 집안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불임이라는 낙인은 그들이 그녀에게 씌운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방패였다. 그들은 그녀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녀가 아이를 안 낳은 것이었다. 이 지옥 같은 핏줄에 그녀의 아이를 엮이게 할 수는 없었다. 매일 밤 이 알약을 삼키는 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저항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안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자궁을 원했지만
그녀는 결코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물 한 모금과 함께 알약을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그들이 오늘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그들은 그녀를 내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녀가 떠날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수납장을 닫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녀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3년간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한서연이 준비한 반격의 무대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욕실에서 나와 침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증거, 계획, 그리고 조력자. 그녀는 이 완벽해 보이는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자신을 불쌍한 불임 여성으로 계속 착각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대신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도자기 물레가 아니라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지난 3년간 묵묵히 수집해온 정보들이었다. 강지훈의 서류, 회사의 기밀 문서들. 그녀는 그저 순진한 예술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였다. 오늘 저녁 그들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강지훈, 나 여사. 당신들이 나에게 준 모욕, 정확히 1000배로 돌려줄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한남동 저택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한서연은 밤을 꼬박 새웠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차려입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폭언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우아하고 침착한 태영 그룹의 며느리로서의 아침을 시작했다. 그녀의 침착함이 지훈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신문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어젯밤 어머니 말씀 들었지?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버틸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3년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버터를 바르던 나이프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뻔뻔하다고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당신의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것? 그게 제 잘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말꼬리 잡지 마, 한서연. 3년이야. 3년 동안 아이 하나 갖지 못하는 며느리를 어느 시댁에서 좋아하겠어? 당신도 우리 집안의 수준을 알 텐데. 이건 당신의 명백한 결격 사유야. 그는 결격 사유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불량품을 반품하는 사람처럼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밀었다. 이혼 서류야. 당신이 자발적으로 도장 찍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서류 봉투가 서연의 접시 앞에서 멈춰섰다. 하얀 봉투가 그녀의 미래를 재단하듯 차갑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지훈의 얼굴로 향했다. 이혼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는군요. 그년이도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당신은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네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닥쳐.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까짓게 감히 누굴 비난해? 네가 여자로서의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이럴 일 없었어. 네가 불임인 게 내 탓이야?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아내의 결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의 화면이 켜지며 진동했다. 서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하이제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떠 있었다. 자기야, 오늘 병원 같이 가줄 거지? 우리 아기 보고 싶어지.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지훈은 당황하며 재빨리 휴대폰을 낚아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똑똑히 보았다. 하이진, 그리고 우리 아기.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렴풋이 의심해왔던 것들, 지훈의 잦은 외박, 설명할 수 없는 지출 내역,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서류나 확인해.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당신이 몇 년 동안 전시회 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을 거야. 그는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혼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지훈은 그녀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하지만 서연은 식당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그녀는 이혼 사유란을 확인했다. 성격 차이 및 피고 한서연의 혼인 지속 의사부재. 교묘하게도 불임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었다.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싶었지만 명분이 약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항목을 보았다.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태영그룹의 재산 규모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 그리고 약간의 현금. 그것이 지난 3년간의 희생과 모욕에 대한 대가였다. 이게 다인가요? 서연이 서류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3년의 결혼 생활을 이 종이 몇 장과 헐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지훈은 짜증이 났다. 그럼 뭘 더 원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면 당신 분수에 넘치는 돈이야. 조용히 받고 떠나. 그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강씨 집안에 할 수 있는 배려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하이진. 서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배우 오혜진.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화려하고 관능적인 이미지의 여배우. 지훈이 몇 달 전부터 태영건설의 광고 모델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서연이 불임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내쫓으려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산 가능한 여자를 들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서연은 지난 3년간 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왔다.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매만지는 신용을 했다. 지훈이 의아해하는 순간
그녀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지훈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못 건드렸는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오혜진 씨에게 안부 전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기도 참 병원 진료는 늦지 않게 가보고요. 그녀는 지훈의 휴대폰 메시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식당 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한서연, 너 지금 무슨...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든 채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계산과 냉철한 전략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업실로 향했다.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흙을 빚는 대신 다른 것을 빚어야 했다. 바로 강지훈과 태영그룹을 향한 완벽한 복수극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불임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벼랑 끝으로 몰았다면 그녀는 진실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3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유일한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였다. 민준우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절실하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에 잘 가꾸어진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의 울타리일 뿐이었다. 그들이 저를 벼랑에서 밀었어요. 준우 씨. 하지만 그들은 몰랐겠죠. 제가 날개가 있었다는 걸. 그녀는 이혼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3년간 그녀를 지켜준 비밀스러운 피임약통이 있었다. 두 개의 무기가 나란히 놓였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지훈, 오혜진, 그리고 태영그룹. 당신들은 나를 내쫓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들을 버리는 거지. 그녀는 피임약통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3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이제 막강한 복수의 동력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감히 건드린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발톱을 숨긴 암호랑이었다.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했다. 하지만 오늘 한서연에게 그 소리는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세라티 운전석에 앉아 어제 강지훈이 내밀었던 이혼 서류 봉투를 조수석에 던졌다. 3년간 쓰고 있던 순종적이고 인내하는 아내의 가면은 산산조각나 부서졌다. 그녀는 익숙한 작업실이나 갤러리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뚫고 화려한 강남의 법무법인 빌딩들이 즐비한 곳이 아닌 조용한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준이 있었다. 이곳이 바로 민준우 변호사의 공간이었다. 그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는 한서연의 대학 시절 유일한 친구였다. 예술이라는 공통점은 없었지만 서로의 날카로운 지성과 내면의 강인함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사이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과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공간 속에서 민준우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깔끔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였고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서연을 향했다. 오랜만이네, 한서연. 3년 만인가.
태영 그룹의 며느리가 되더니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고. 그의 목소리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준우 씨는 여전하네. 여전히 돈 안 되는 사건만 맡고 있는 것 같고. 그녀는 소파에 앉는 대신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곧장 앉았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는 행동이었다. 준우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3년 전 결혼을 앞둔 그녀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단련된 강철과도 같았다. 무슨 일이야? 네가 나를 이 시간에 이런 표정으로 찾아올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준우가 커피를 내밀었지만 서연은 손을 저어 거절했다. 그녀는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부터 봐줘. 준우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혼 사유, 재산 분할 항목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던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그냥 이혼 서류가 아니라 약탈 문서잖아. 위자료가 이게 다라고? 3년간의 기여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군. 그리고 유책 사유가 너에게 있다고 교묘하게 몰아가고 있어.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집안이 어떤 곳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거대 로펌 광장이나 태평양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의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불임이야. 어젯밤 시아버지한테서 직접 들었어. 강 씨 집안에 대를 수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서류를 오늘 아침 남편에게서 받았지. 서연은 무미건조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준우는 혀를 찼다. 이 11세기에 아직도 그런 전근대적인 이유로 사람을 내쫓는단 말인가. 서연아, 걱정 마. 네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물론 그 과정에서 네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돼. 우리가 그동안의 언어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면.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단순히 위자료를 더 받아내거나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물론 복수도 할 거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다. 그리고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남은 약 하나를 손바닥에 털었다. 준우의 눈이 그 약통과 그녀의 손바닥에 멈췄다. 그건 그가 아는 상표의 약이었다. 피임약이야.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 알약을 책상 위에 이혼 서류 바로 옆에 내려놓았다. 두 개의 상반된 물건이 나란히 놓였다. 무슨 말이야, 서연아. 네가 불임이라고. 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명석한 두뇌가 이 모순적인 상황을 빠르게 조합하려 했었다. 서연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불임이 아니야. 단 한 번도 불임이었던 적 없어.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다녔던 병원들의 검진 결과지였다. 모든 서류에는 정상 혹은 건강함이라는 판정이 찍혀 있었다. 결혼하고 6개월쯤이었을까.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인간들인지 깨닫기 시작했어.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갈 씨바디 혹은 집안을 장식할 액세서리로만 여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다. 나는 결심했어. 절대로 그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내 아이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들처럼 괴물로 키우게 둘 수는 없었어. 그녀는
3년 전의 결심을 회상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난 매일 밤 이 약을 먹었어. 그들은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내가 안 낳은 거야.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불임이라는 낙인은 그들이 나에게 씌운 굴레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방패였어. 준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재벌 가문의 한복판에서 홀로 이런 끔찍하고도 치밀한 비밀을 3년간 지켜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고요하고도 잔인한 형태의 저항이었다. 그의 표정에서 충격이 걷히고 전문 변호사의 냉철함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위로 친구로서의 분노와 법률가로서의 희열이 동시에 번졌다. 한서연, 너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그는 이혼 서류와 피임약, 그리고 병원 기록지를 번갈아 보았다. 이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카드야. 그들은 너를 불임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내쫓으려 했어. 하지만 진실은 네가 그들의 기만에 맞서 자신을 지켜왔다는 거지. 이건 법정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거야. 그들은 감히 너를 유책 배우자로 몰 수 없어. 오히려 그들이 그것만이 아니야. 서연이 그의 말을 다시 끊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보았던 휴대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읊었다. 하이진, 배우 오혜진이야. 그리고 우리 아기. 그녀는 임신했어. 준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왜도, 그것도 혼외자까지. 이것은 그야말로 결정타였다. 불임이라는 거짓 명분,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임신.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지우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다. 준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사무실을 몇 바퀴 서성이다가 다시 서연 앞에 멈춰섰다. 서연아, 너 대체 어디까지 생각하고 온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연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금 무서운 전략가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 드디어 감정이 실렸다. 차가운 분노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강지훈은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오혜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 여사와 강 회장,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우 씨, 난 그저 그런 불륜이혼 소송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강지훈이 오혜진에게 쏟아부은 돈, 그게 단순히 개인 돈이었을까? 난 지난 3년간 그 집안의 장식품처럼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 강지훈의 서재에서 봤던 서류들, 그들의 대화, 태영건설의 비자금 냄새가 나. 준우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태영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이혼 소송과는 차원이 달라. 알아.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길 줄 아는 변호사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피임약은 우리의 첫 번째 무기야. 하지만 마지막 무기는 아니지. 그들의 불임 프레임은 우리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부숴버릴 거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지? 준우도 이미 그녀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단 난 이 서류에 도장 찍지 않아. 대신 가장 상처받고 절망한 아내를 연기할 거야. 그들이 방심하도록. 그들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수록 우리의 반격은 더 강력해질 테니까.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넌 지금부터 오혜진과 강지훈의 관계, 그리고 그 임신이 사실인지
모든 증거를 수집해줘. 그리고 태영건설의 자금 흐름도. 서연은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나를 쫓아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문을 열어준 거야.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춰섰다. 준우 씨, 이 싸움 같이 해줄 거지? 민준우는 책상 위에 작은 피임약 하나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알약 하나가 거대한 태형 그룹을 무너뜨릴 폭탄의 뇌관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한서연,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렸으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서연은 그제야 비로소 진짜 미소를 지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자신을 위한 미소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밖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의 전략가는 바로 그녀 한서연이었다. 한서연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민준우의 사무실을 나설 때에 그 강철 같던 의지는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통과하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내의 가면을 썼다. 어깨는 축 늘어뜨렸고 눈은 일부러 붉게 충혈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이 집안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나 여사가 보낸 하인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식사하셔야죠. 서연은 문을 열지 않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입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 소리를 전해 들은 나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제야 제 분수를 안아보지. 밥맛이 없을 만도 하지. 쫓겨날 신세인데. 강지훈 역시 아내의 방에 들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패배자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관대하게 생각했다. 방 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서연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저택의 모든 소리에 곤두서 있었다. 강지훈이 샤워하는 소리, 나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강기택 회장의 서재불이 꺼지는 소리까지.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자정이 넘어서야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낮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서재였다. 그곳은 태영그룹의 축소판이자 강지훈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불임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아내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서재의 구조를 파악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컴퓨터를 지나쳐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특히 도자기를 다루는 그녀의 감각은 남달랐다. 그녀는 이 서재의 책장 어딘가에 이중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몇 번이고 강지훈이 이쪽을 향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책들을 훑어보지 않았다. 대신 책장과 벽 사이의 미세한 틈, 그리고 책장의 재질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손끝으로 확인했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재 장식이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장식의 특정 부분을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의 일부가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비밀번호.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오만하고 단순했다. 그는 자신보다 똑똑한 여자를 곁에 두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서연이 이 비밀번호를 절대 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삑 하는 오리움이 울렸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는 그렇게 로맨틱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강지훈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또다시 오리움이 울렸다. 마지막 가능성. 그녀는 오늘 아침 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이름 오혜진의 생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오혜진의 프로필 생년월일을 이미 확인해 두었다. 그녀가 숫자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분노가 아니라 환멸이었다. 그는 아내의 생일도 자신의 생일도 아닌 내연녀의 생일을 이 비밀금고의 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오혜진에게 빠져 있었고 동시에 서연을 무시하고 있었다. 금고 안은 복잡하지 않았다. 몇 개의 서류철과 외화, 뭉치, 그리고 몇 개의 하드드라이브가 전부였다. 서연은 현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태영 그룹을 향한 칼날이었다. 첫 번째 서류철의 제목은 블루스카이 갤러리였다.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년 전 태영건설이 막대한 자금을 후원했던 신생 갤러리였다. 당시 서연은 예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 갤러리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품었었다. 실력 없는 작가들의 작품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서류에는 작품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내역이 빼곡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는 다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어딘가로 송금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이자 돈 세탁 방식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음 서류철을 열었다. H. J 관리 내역.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H. 차이진. 그 안에는 오혜진에게 제공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계약서, 외제차 리스 서류, 그리고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구매된 수억 원대의 보석 구매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날짜는 모두 지난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회사의 비자금을 이용해 내연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임인 아내를 내쫓으려 하면서 뒤로는 회사 돈을 횡령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중성. 서연은 이가 갈릴 만큼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소리 없는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그녀는 금고 안의 모든 서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촬영했다. 흔들림 없는 손길로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었다. 그녀의 도예가로서의 섬세함과 집중력이 이런 순간에 발휘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까지 사진으로 남겼다. 당장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민준우에게는 이 정보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촬영을 마친 서연은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금고에 넣었다. 그녀는 금고 문을 닫고 책장도 원위치시켰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서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욕실로 들어가 방금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우에게 보낼 보안 이메일을 작성했다. 블루스카이 갤러리 관련 서류, H, J 관리 내역 서류, 그리고 그 두 자금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그녀는 메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준우 씨, 금고를 열었어요. 강지훈은 회사 돈으로 내연녀의 배를 채우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돈 세탁 창구는 예술이었고요. 그들은 저의 영역을 더럽혔어요.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가장 절망한 얼굴로 당신을 찾아갈게요. 작전대로 움직이죠. 메일을 발송하고 그녀는 휴대폰에 모든 증거를 이중, 삼중의 보안 폴더로 옮기고 원본 사진은 삭제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3년간 이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손에 넣었다. 서연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몸을 웅크렸다. 잠시 후 아침이 밝아오고 하인이 다시 그녀를 부르러 올 것이다. 그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망가진 여자의 얼굴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이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막의 무대에서는 그녀가 수집한 이 증거들이 화려한 조명이 될 터였다. Số từ 2188 đang chờ TIFPTC trừ ương 5. Wu.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5. 한서연은 자신의 갤러리 연 가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혼 소송의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가였다. 그녀가 어젯밤 강지훈의 서재에서 확보한 증거들은 민준우 변호사에게 전송되어 날카로운 법적 무기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갤러리 입구에 벨이 울렸다. 갤러리 직원의 당황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채였지만 그것으로도 그녀의 오만함과 야망을 가릴 수는 없었다. 배우 오혜진이었다. 그녀는 보란 듯이 살짝 부른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오혜진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당신이 한서연 씨 맞죠?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워 보이시네. 그녀는 갤러리를 천천히 둘러보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이런 거 만들 시간에 남편한테나 신경 쓰지 그랬어요. 아, 아니다. 신경 써도 소용없었으려나. 여자로서 쓸모가 없는데. 한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혜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오혜진 씨,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괜찮은가 보죠? 파파라치라도 따라붙었으면 어쩌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는 지난 3년간 매일 밤 홀로 이 약을 삼켰습니다. 불임이라는 낙인은 그들이 씌운 것이 아니라 이 잔인한 가문으로부터 자신과 미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피고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굴욕감과 공포에 떨며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물러났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비틀거렸다. 아버지의 분노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블루스카이 갤러리가 털렸다는 것은 자신의 서재에 있던 다른 자료, 즉 H, J, 관리 내역 또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3년간의 비밀, 3년간의 고통, 같은 시각 태영그룹 본사 50층 강기택 회장의 집무실. 강 회장은 아침 신문의 경제면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철없는 예술가 며느리를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이혼 소송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끝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고도 당신들은 감히 내 의뢰인을 결함 있는 여자로 몰아세웠습니까?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서연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그는 초조하게 오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너 당분간 절대 밖에 나가지 마. 그리고 누구 전화도 받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강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너, 이 미친. 네가 감히 날 속였어. 3년 동안 날, 우리 가족을 전부 속였단 말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진 데 대한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 여사와 강 회장의 비열한 방식이었다. 법정에서 불임을 직접적인 사유로 내세우기 어려우니 여론을 통해 그녀를 결격 사유가 있는 아내로 몰아가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이 기사들을 보고 절망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 사유, 유책 배우자, 강지훈과 태영그룹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한 여성을 3년간 기만하고 학대한 가해자가 되었다. 그것도 전 국민이 알게 될 끔찍한 스캔들의 가해자.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갤러리 연에서 조용히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젖은 흙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작업대 한쪽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일그러진 강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조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차가운 해방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전용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재무본부장이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의 고함은 조정실의 좁은 공간을 찢을 듯이 울렸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한서연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그는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짐승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화면을 힐끗 보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우에게서 국세청 작전 개시라는 짧은 문자를 받은 직후였다. 그녀는 태영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자신이 만들어낸 첫 번째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김 변호사가 간신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강 이사님,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법정입니다. 이러시면 저희에게 극히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목소리 역시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소송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혜진은 서연의 평온함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더욱 강조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곧 공식 발표가 날 테니까. 난 이 뱃속에 지훈 씨의 아이, 태영그룹의 진짜 후계자를 가졌어요. 당신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불임 여자가 아니라고요. 당신 자리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 순순히 물러나시죠. 한서연은 그 광경을 미동조차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강지훈에게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3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족쇄를 방금 제 손으로 부순 참이었다. 그녀의 침묵,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그 평온함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지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임이라며 경멸하고 내쫓으려 했던 흙이나 만지는 이 연약한 여인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물레의 속도를 높였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감히 내까짓게 날 속여? 강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헐떡였다. 불임인 아내를 내쫓는다는 명분은 산산조각 났다. 오히려 아내로부터 경멸받아 아이를 거부당한 남편이라는 대한민국 상류층 사회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낙인이 찍혔다. 그의 남성성과 가문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영건설과 관련된 문화재단 쪽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재무본부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비정기 세무조사, 그것도 연초가 아닌 이 시점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 신호였다. 조정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굳은 얼굴로 중재안을 내밀었다. 오늘은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원고 측의 이혼 청구 사유는 명백히 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오히려 피고 측의 반소 사유가 명백해 보입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창밖의 11월 날씨만큼이나 차가웠다. 이 공간은 격렬한 감정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서연은 민준우 변호사 옆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우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일어섰다. 나가시죠. 한서연 씨, 여긴 더 볼 일 없습니다. 그는 조정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밖에는 그가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민준우는 조정이 결렬될 것을, 그리고 강지훈이 이성을 잃을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서연아, 괜찮아?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당장 반박 기사를. 준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를 막았다. 아니, 준우 씨, 그대로 둬. 그녀의 목소리는 오혜진을 상대할 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들이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할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대중의 분노는 태영그룹을 향할 거야.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강지훈과 김 변호사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습에 눈을 가렸다. 강지훈 이사님, 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서연 씨의 불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맞습니까? 피임약을 3년간 복용했다는 게 진실입니까? 오혜진 씨와의 관계는 인정하십니까? 맞은편에는 강지훈이 대한민국 최고 로펌 천지의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서연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에게 이 자리는 귀찮은 절차일 뿐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김앤드류 박은 오만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지우는 패닉에 빠졌다. 이혼 조정은 비공개였다. 어떻게 기자들이. 그는 민준우를 노려보았다. 민준우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서연을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세무조사, 늘 하던 정기조사 아닌가? 그는 애써 태어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저들에게 바친 돈이 얼만데. 그는 자신이 구축한 권력의 카르텔을 믿었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죠. 민준우의 목소리는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생중계될 기세였다. 제 의뢰인 한서연 씨는 지난 3년간 태영그룹 일가로부터 불임이라는 거짓 낙인이 찍힌 채 끔찍한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학대를 당해온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조정위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원고 측, 즉 강지훈 씨 측에서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 먼저 듣겠습니다. 그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가스라이팅, 학대, 피해자. 이 자극적인 단어들은 기자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피임이라는 충격적인 저항의 방식은 한서연을 순식간에 시대의 피해자이자 주체적인 여성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다. 강지훈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간신히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미 모든 카메라에 담긴 후였다. 혜진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직후 민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서연아, 지금 당장 인터넷 연예 뉴스 확인해봐. 태영그룹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 너에 대한 기사야. 어제 네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손을 썼어. 뉴스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단 몇 분 만에 포털 사이트 메인은 태영그룹 며느리 충격 고백, 불임 아니라 피임, 3년간의 처절한 저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그 뒤를 이어 강지훈 이사, 여배우 오혜진과 불륜 및 혼외자 의혹, 태영그룹 며느리에게 잔인한 불임 낙인 기사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열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리기에 최적화된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결혼은 3년간 지속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피고 한서연 씨가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남동 저택에 나 여사는 거실에서 이 뉴스를 접했다. 그녀는 최고급 닭이 세트로 차를 마시려다 태블릿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피임,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쳤다. 감히 그 조용하던 며느리, 흙이나 만지던 그 순종적인 계집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게, 회장님, 이번엔 좀 다릅니다. 블루스카이 갤러리 건을 특정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단순한 탈세 제보가 아니라 자금 세탁 및 횡령 혐의로 제보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 국세청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천하의 죽일년. 이게 무슨, 나 여사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박살났지만 서연이 빚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못한 파괴의 소리였다. 그녀는 서연을 탓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가문의 명예가, 자신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공포였다. 그는 교묘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원고 측 가문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가문의 연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난 3년간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 없이도 후사를 잇는 중대한 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모욕적인 방식으로 서연의 결함을 부각시켰다. 같은 시각 태영그룹 본사 50층. 강기택 회장은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분노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태영그룹, 며느리, 학대 비윤리 기업 낙인, 주가 폭락 시작. 그녀는 태블릿을 껐다. 오해진의 유치한 도발과 시댁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연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좋아, 마음껏 떠들어. 그녀는 갤러리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들의 무대가 화려할수록 내 반전의 무대는 더 극적일 테니까. 주식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다. 개장과 동시에 태영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번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균열은 오늘 이 스캔들로 인해 완전한 붕괴가 되어가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빼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서연이 이 공개적인 모욕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서연의 도예 활동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치스러운 취미로 매도하며 그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기 위한 모든 논리를 동원했다. 불임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비윤리적인 이미지는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렸다. 투자자들은 태영그룹의 리더십, 특히 후계자로 지목된 강지훈의 자격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연에게 씌운 굴레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블루스카이, 갤러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기택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것은 그가 아들 강지훈에게 맡겼던 비자금 창구 중 하나였다. 그는 수화기를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끊고 인터폰을 눌렀다. 강지훈 이사,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경로에 차 있었다. 폭풍은 오해진에게도 예외 없이 몰아쳤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매니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혜진아, 너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어떻게 된 거야? 강 이사랑 무슨 일 있었어? 불륜이라니 사실이야? 매니저의 목소리는 이미 그녀를 포기한 듯 차가웠다. 드디어 김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고 조정위원장의 시선이 민준우에게로 향했다. 피고 측 의견 말씀하시죠. 오해진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확인했다.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었다. 상간녀, 오해진, 강지훈 비자금으로 호화생활, 임신설까지. 그녀가 서연의 갤러리에 찾아가 도발했던 일까지 익명의 글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태영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꿈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의 입가에 엷은 그러나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아이 정말 강지훈 씨 아이라고 확신해요? 이 말은 혜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가 당신이 가진 유일한 패일 텐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불임인 내가 아니라 불륜인 당신이 더 부끄러워해야 할 테니까. 그녀가 가졌다고 믿었던 태영그룹 후계자의 아이라는 패는 순식간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륜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광고주들의 계약 해지 통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속사는 즉시 사실 확인 중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민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김 변호사처럼 화려한 제스처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모든 이의 귀를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단 하나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오직 피고를 모욕하기 위한 허위 주장일 뿐입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살아남기에도 급급했다. 오해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의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 차갑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몇 분 후 강지훈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가 며느리 관련 기사 때문에 자신을 칭찬이라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 부르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묵직한 크리스털 재떨이가 그의 발밑으로 날아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강지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도 아니다라는 사실상의 후계자 자격 박탈 통보까지 받았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한서연을 찾아 2층 침실로 향했다. 강지훈이 허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김 변호사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방금 피고가 후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른 진짜 이유는 원고 강지훈 씨의 끊임없는 외도와 기만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서연은 놀라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자기 작업 도구들과 최소한의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강지훈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아침 식탁에는 강 회장과 나 여사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 최후 통첩을 날린 후 그들은 서연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강지훈만이 신문을 펼쳐든 채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 네가 감히. 그가 짐을 싸던 트렁크를 발로 찼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년 동안 날 기만했어. 이 집안 전체를. 그는 괴물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법률사무소 민준우는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사진 파일들을 스크린에 띄워두고 있었다. 블루스카이 갤러리의 위장 거래 내역, 그리고 HJ 관리 내역이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파일. 그것은 태영건설의 비자금이 어떻게 강지훈의 내연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리고 어제 태영그룹이 뿌린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는 민준우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서연은 흩어진 옷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완전한 해방감뿐이었다. 기만이라고? 그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반문했다. 김 변호사가 즉각 반발했다. 이해 있습니다. 명백한 비방입니다. 증거도 없는. 기만은 당신이 했지,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흙을 빚을 때처럼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밖에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3년간 매일 밤 나를 짓밟은 건 당신이야. 난 그저 당신들의 지옥에서 나를 지켰을 뿐이야. 이 멍청한 놈, 내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강기택 회장이 포효했다. 그는 책상 위를 짚으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블루스카이 갤러리, 거기서 무슨 짓을 했길래 국세청이 칼을 빼들게 만들어. 그녀는 트렁크를 다시 세웠다. 흩어진 옷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녀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순진하고 힘없는 여자인 줄 알았겠지. 당신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흙이나 만지는 장식품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당신들은 나를 얕봤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증거가 없다고요?
민준우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첫 번째 서류철을 조정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증거 자료 1호입니다. 원고 강지훈과 현재 활동 중인 여배우 오혜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서류철이 넘겨지는 소리가 조정실 안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저 여자는 자신이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3년간 함께 산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3년간 감금했던 무서운 전략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감옥문을 부수고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평온함이 그의 분노보다 강했다. 서연은 즉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메인 페이지에 걸린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태영그룹 며느리 한서연 사치스러운 생활과 예술가병 논란, 시댁과의 불화 원인은. 기사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서연은 마지막 짐을 챙겨 캐리어를 끌었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무너진 남편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그 후계자 놀이 곧 끝날 거야. 국세청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녀는 강지훈이 서재 금고의 비밀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 경고로 날렸다. 서류에는 강지훈과 오혜진이 다정하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담겨 있었다. 또한 강지훈이 오혜진에게 제공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그 자금이 태영건설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방을 나섰다. 3년간 그녀를 가두었던 지옥의 문을 그녀는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갔다. 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블루스카이 갤러리.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오혜진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그 사실까지 알았다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비자금 창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 아버지, 그건 그저 통상적인 자금 관리였을 뿐입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 검찰의 칼날은 태영그룹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민준우 변호사가 법원 조정실에서 터뜨린 피임약이라는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조정이 결렬된 직후 한서연이 강지훈의 서재에서 확보한 나머지 증거, 즉 HJ 관리 내역과 블루스카이 갤러리의 완전한 비자금 흐름도를 검찰 특수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강지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딴 건 사생활 침해야. 이게 무슨. 그가 소리치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저지했다. 김 변호사의 얼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불륜 증거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비자금까지 언급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횡령, 배임, 조세 포탈. 혐의는 구체적이고 증거는 명백했다. 강지훈이 회사 돈을 빼돌려 내연 여인 오혜진에게 아파트와 명품을 사준 내역은 대중의 분노를 넘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국세청 조사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검찰 수사라는 거대한 지진이 되어 태영 제국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서연이를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짓밟고 이제는 여론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해.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췄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흙탕 싸움을 해줄 수는 없지. 하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경고를 날릴 필요는 있어. 그는 단순한 이혼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기업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능숙한 기업 전문 변호사이기도 했다. 태영그룹 본사 50층의 긴급 이사회. 강기택 회장은 지난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들 강지훈의 구속 영장 청구 검토 소식과 함께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조정위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준우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정실의 공기를 완벽하게 장악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하지만 위원장님, 이 분류는 단지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원고 측이 3년간 피고에게 씌운 끔찍한 누명에 있습니다. 강지훈 이사를 태영건설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울려 퍼졌다. 또한 강지훈 이사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그룹의 모든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사형 선고이자 그룹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였다. 문제가 없어. 강 회장이 아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국세청에서 우리 비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찍어서 들어왔다. 내 놈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기밀 자료가 새어 나간 거냐. 말해. 강지훈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내 한서연이 3년간 모아온 증거들은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 금고 비밀번호가 오해진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몸서리쳤다. 그는 두 번째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불임이라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년간 피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난 3년간 강씨 가문이 강요해서 받았던 모든 병원의 검진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 태영의 황태자로 불렸던 그는 이제 회사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려 했었지만 한서연이 제공한 장부 내역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검찰은 강지훈의 개인 비리에서 시작해 태영그룹 전체의 비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 기세였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혜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지만 서연의 기세는 혜진을 압도했다. 후계자라 축하할 일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런데 오혜진 씨, 그 뱃속의 아이가 정말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지훈 씨는 몰라도 태영그룹이 과연 당신 같은 여배우를 며느리로 받아줄까? 강기택 회장은 아들을 버렸다. 그는 강지훈의 상속권 박탈 절차에 들어갔다. 태영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제국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낸 것은 자신이 불임이라며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큰 소리로 읽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차병원, 삼성의료원, 모든 검사 결과는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고 한서연 씨는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하며 임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이혼 소송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미 여론과 법적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지훈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불임이나 성격 차이를 언급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민준우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애썼지만 그마저도 역부족이었다. 강지훈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지도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내 한서연을 떠올렸다. 설마,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흙이나 만지는 한심한 여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민준우는 법정에서 강지훈의 횡령 내역과 오혜진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를 공개하며
한서연이 지난 3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과 기만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법원은 민준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서연은 승소했다. 그녀는 태영그룹의 재산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기록적인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조정실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강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민준우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건강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왜 3년 동안?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 믿어온 서연의 결함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서연이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법적으로 공인받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완벽한 법적 복수를 이뤄냈다. 민준우는 블루스카이 갤러리의 거래 내역 중 가장 의심스러운 몇 건을 따로 정리했다. 그는 이 자료를 익명으로 포장했다.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는 보안 이메일을 통해 그는 이 자료를 두 곳으로 보냈다. 한 곳은 국세청 NTS의 탈세 제보센터였고, 다른 한 곳은 그가 신뢰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는 일부러 오해진의 자료는 뺐다. 그것은 법정에서 터뜨릴 결정적인 카드였기 때문이었다. 폭풍은 가장 약한 골이었던 오해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몰아쳤다. 상간녀, 오해진, 모든 광고 및 드라마 퇴출이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버림받았고 대중에게 짓밟렸다. 위약금 청구 소송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김 변호사 역시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모든 논리는 서연의 불임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그들의 주장은 모욕과 학대에 불과하게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을 수도. 그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뱃속의 아이 역시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한 매체에서 그녀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강지훈 외에 또 다른 재력가와 교제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의 친부가 강지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루머였다. 그녀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후계자라는 말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옥죄는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다.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지훈의 말을 믿었기에 더욱 분노했다. 그래, 그 여자가 알 리가 없지. 하지만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 그는 이혼 문제로 시끄러운 이 시점에 하필이면 가장 민감한 비자금 라인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네가 그 계집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쪽 변호사 놈들이 뭔가를 흘린 게 틀림없어. 그리고 한남동 저택. 나 여사는 아들 강지훈의 직위 해제와 상속권 박탈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려 했던 모든 것이 불임이라며 경멸했던 며느리 하나의 손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녀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내 아들, 태영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우는 김 변호사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위조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신체 감정을 다시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증거물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작은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은박 포장이 일부 벗겨진 피임약 한 통이 들어있었다. 뇌졸중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핏줄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대가였다.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때 태영그룹의 안주인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병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다. 강기택 회장은 병실을 찾지 않았다. 그에게는 무너지는 회사를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녀의 도자기 작업을
돈만 축내는 사치로 매도했고 그녀의 개인 전시회를 시댁의 명성을 이용한 자기 과시라고 비난했다. 익명의 측근이라는 자는 그녀가 아이를 갖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만 빠져 살았다고 암시했다. 여론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이혼 소송에서 문제 있는 아내로 낙인 찍으려는 속셈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갤러리 연에 있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온 길이었다. 그녀는 민준우의 부축도 사양하고 홀로 이곳으로 왔다. 갤러리 안은 흙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젖은 흙에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조정실을 갈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강지훈의 몰라 나 여사의 비참한 소식, 오혜진의 추락.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움직였지만 그들의 파멸을 즐기지는 않았다. 그는 한서연이 이 정도의 치밀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서연은 여전히 불임이라는 결함 때문에 쫓겨나는 힘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아들 강지훈이 아내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혹은 고용한 변호사가 아마추어처럼 일을 처리해서 벌어진 사고 정도로 치부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3년간 잃어버렸던 한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녀의 발이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흙은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3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탄생의 모습이었다. 피고 한서연 씨는 불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안 낳은 것입니다. 민준우가 갤러리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물레를 돌리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입구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의 의도는 태영그룹을 당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고자 했다. 그들이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얕보고 함부로 언론 플레이를 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제보 메일에 이렇게 한 줄을 적었다. 태영건설의 예술사랑, 그 이면의 검은 돈 흐름. 블루스카이 갤러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서연아, 다 끝났어. 강지훈은 곧 구속될 거야. 태영그룹은 너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넌 이제 자유야. 강지훈의 입이 벌어졌다. 조정위원장도 김 변호사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서연은 물레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흙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낮게 울렸다. 알아, 준우 씨.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젖어 있지 않았다. 이제 겨우 내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된 것뿐이야. 그녀의 손끝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백자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당장 재무본부장 불러, 그리고 법무팀도 어떻게든 막아.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강 회장은 소리쳤다. 그리고 너, 강지훈. 이 사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 자격도 없어. 태영그룹 후계자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민준우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민준우는 다시 조정위원장을 향해 말했다. 피고는 결혼 직후 원고 강지훈 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기만적인 태도, 그리고
시댁의 비인간적인 억압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이 가문의 핏줄을 잇는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게도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혜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서연의 그 알 수 없는 확신에 찬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을 도발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공포감만 안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오해진은 강지훈만큼이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다.